그래서 정말 한국이 이제 그야말로 한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한계에 와 있다. 기업들이요. 네. 미국 투자를 지금 계획을 했기 때문에 3,500억 달러를 네. 최소 계획을 했기 때문에 당장 국내 투자를 위축시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국내 설비 투자, 건설 투자가 위축되니까 네. 그러니까 대규모 구조조정이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수출이 둔화되니까 가동은 줄고 신규 투자가 위축되니까 신규 고용 창출이 안 되고 예.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전개되는 게 아닐까. 한국은 정말 한계에 다다랐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수출도 내수도 걱정이 됩니다. 예. 아주 쉬운 말로 표현을 하자면 지금까지는 나라 간에 물건이 돌아다니는 경제였다. 네. 물건을 수출입하는 경제였고, 그런데 앞으로는 어떤 경제가 되느냐? 투자와 사람이 돌아다니는 경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을 빼가겠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면 역시 우리나라에게도 원전 산업에 있어서 뭐 나름 우리 경쟁력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보십니까? 기회가 올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우리가 그걸 막지만 않으면, 네. 그러니까 정치가 원전 산업을 방해하지만 않으면 굉장히 큰 기회가 왔다고 봐요. 네네. 네. 그나마 제일 가성비가 높고 빨리 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네. 안 남아 있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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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상황인 겁니다. 트럼프도. 네. 전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인재도 나가고 기업도 나가고 다 나가는데 네. 이것을 기회가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건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태도를 바꾸면 이건 기회다. 한국이 넓어지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경인남과 토론합시다. 김정호 교수님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또 오셨으니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 주셔서 감사하고 네. 제가 또 초대할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름하여 상호관세 시대라고 네, 볼 수 있겠고 네, 그동안에는 상호관세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네, 그렇죠? 이제 리시프로컬이라는 단어가 붙은 채 트럼프 대통령이 네, 그것을 지렛대 삼아서 네, 상대 주요국으로부터 투자를 이끌어내는 네,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그걸 마치 기본소득처럼 제공해서 네. 내년 미국 국민들한테 나눠준다고 그러죠. 중간 선거를 좀 노린 것도 있다고 네. 보여지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마침 나간 칼럼의 제목이 약탈 경제인데요. 과거 식민지 사회로 돌아가는 것 같다. 네, 강대국들이 네. 뭐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이런 네덜란드, 스페인 이런 강대국들이 상대적 약소국에 대해서 주권을 빼앗고 자원을 빼앗고 노동을 빼앗는 마치 그런 것처럼 상호 관세를 가지고 네. 지렛대 삼아서 거대한 미래 산업의 투자를 받아내는 네, 모습이 좀 유사하다. 그래서 약탈 경제라고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교수님 잘하셨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근데 사실은 네,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고 네, 인류 역사 대부분 기간 동안 바로 그런 약탈 경제였어요. 네, 인간의 본래 모습이 그렇습니다. 네. 강자가 약자 것을 뺏어먹고 특히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는 뭐 원래 그게 원리였죠. 상식이고 기본이고 그랬었는데 네, 2차 대전 이후에 한 70년 동안 안 그런 겁니다. 지금 네, 미국 주도의 소위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에 의한 평화의 시대가 네, 펼쳐졌었고 그래서 인간답지 않은 경제 질서, 인간답지 않은 국제 질서가 만들어져 왔던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강자가 약자의 것을 뺏고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고 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네, 여기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우리 힘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스스로 강해지지 않으면 다 잃는다. 주권도 잃게 된다. 예, 지금 우크라이나가 실제로 주권을 잃고 있잖아요. 알래스카에서 이번 네. 금요일 날
이제 푸틴하고 트럼프가 만나서 우크라이나를 가지고 회담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당사자는 빠져 있어요. 자기들끼리 그냥 강대국끼리 알아서 이 영토 어떻게 하자 뭐 이렇게 이제 합의를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정말 우리도 힘을 키워야 되고 그리고 협상 능력도 키워야 되고 네.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봅니다. 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어쩌면 뭐 제가 평가하기로는 네, 사실 미중 패권 전쟁인데 원래는 예, 패권 전쟁이라 하면 네, 근데 정작 중국은 유예시켜주고 다른 나라들한테는 계속 으름장을 놓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인물됨이 미국이라는 국가됨이 강자한테는 약하고 약자한테 강한 그러니까 전통적인 정말 약육강식 시대 아닌가. 뭐 전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해보고 100% 동감입니다. 아, 약육강식 시대. 네. 특히 트럼프라고 하는 인물은 정말 더 그런 것 같아요. 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푸틴과 시진핑에 대해서는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트럼프가. 네. 예. 그런데 다만 중국 때리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네. 중국 때리기가 미국 국민들의 초당파적인 합의 사항인 거예요. 네. 초당파적인 공감대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도 그 국민적인 열망을 저버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중국하고는 어떻게든 중국은 주저앉혀야겠다라고 하는 정책적 지향은 네.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네. 트럼프는 강자에 대해서 상당히 약해요. 그래서 시진핑에 대해서도 매우 온건한 태도를 지금까지 보여왔고 그러게요. 그건 푸틴에 대해서도 그래 왔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동맹 국가들에 있어서도 아주 강한 자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브라질의 보소나로 같은 이런 독재자 비슷한 사람들, 또 헝가리의 오르반 같은 사람, 이 사람들 굉장히 좋아해요. 네. 그거는 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취향은 그건 트럼프의 확실한 취향인데 다만 미국 국민들 또 트럼프를 지지하는 미국 그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 세력의 눈치를 어느 정도는 본다. 지지층. 하지만 개인적인 취향은 말씀하신 대로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한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지금까지 보여왔었죠. 네. 정말 이름하여 약육강식 시대가 개막이 됐고 그렇게 교수님께서 이제 평가를 내려주고 계셨는데 이런 약육강식의 시대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는 수출도 수출대로 네. 또 내수는 또 내수대로 계속 소멸해 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교수님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수출, 내수 둘 다 지금 소멸하는 과정이라고 보는데 네. 수출이 소멸하는 이유는 중국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국이 그 2000년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2001년에 중국이 WTO 가입을 하고 나서 중국이 수출 대국이 되잖아요. 네네. 그 수출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과정은 바로 한국에서 그 중간재를 수입해다가 그걸 가지고 조립하고 노동하고 결합하고 해서 수출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중국의 수출이 바로 한국의 수출이었어요. 네. 그래서 한 20년 동안 그렇게 잘 간 겁니다. 한 15년 동안. 네. 그래서 중국이 성장하면서 한국이 같이 성장을 했는데 중국이 이제 한국을 넘어서게 된 거예요. 중국이 중간재도 스스로 생산을 하고 네. 그리고 최종 제품에 있어서도 가성비 면에서 한국 제품들을 다 넘어서는 지경이 됐잖아요. 반도체라든가 요 몇 품목 빼놓고는. 네. 그러니까 한국이 중국한테도 팔 게 없어졌고 또 중국 이외의 다른 시장에서도 중국하고 부딪혀서 가성비 면에서 밀리게 됐고 그게 대표적인 산업이 지금 석유화학 지금 뭐 완전히 엉망 아닙니까? 지금 부도가 난 지경이 돼 있는데 네. 석유화학 같은 거 철강도 그렇죠. 네. 그런데 다만 미국이 중국을 밀어내기를 하면서 중국이 빠진 시장이 좀 형성이 된 거예요. 네. 네. 그게 조선업,
또 반도체 뭐 이런 것들인 겁니다. 중국을 밀어낸 거 아닙니까, 미국이. 또 유럽 국가들도 중국 밀어내기를 했고 그래서 공백이 생긴 거죠. 중국이 빠진 시장들. 거기에서 한국이 꽤 잘 나간 거예요. 맞아요. 네. 예. 그런데 그것마저도 지금 미국이 관세를 가지고 이제 한국을 때리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러니 수출 시장도 정말 이제 불안한 겁니다. 이미 중국한테 많이 밀린 상황에서 그나마 미중 갈등 때문에 조금 생겨난 공백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게 수출이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럼 내수는 어떠냐? 네. 내수는 인구가 줄어들죠. 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돈은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쓰는 거잖아요. 네. 물론 노인들도 돈을 쓰지만 그건 실버 산업 정도 네. 그 정도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들어서 내수가 줄어드는데 네. 그런데 그 젊은 사람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돈을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연휴 때 제일 붐비는 데가 인천공항이잖아요. 예. 인천공항이잖아요. 맞아요. 밖에 나가서 돈을 쓰는 겁니다. 아. 국내에선 돈을 이제 안 써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쓰기 위해서 국내에서 전략해요. 이런 시대로 접어들었거든요. 네. 그러면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돈을 쓰느냐? 제가 일본이나 뭐 유럽 공항들이나 다니면서 한국 공항, 인천 공항하고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 네. 정말 눈에 띄게 다른 거는요. 일본 공항에는 일본인들이 별로 없습니다. 다시 무슨 말씀이냐면 일본인들은 밖으로 잘 안 나가요. 근데 일본 공항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 외국인들이에요. 인천 공항에는요 대부분 한국인들, 한국인이. 예. 외국인들이 별로 안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인은 나가는데. 예. 그러니 내수가 온전하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죠. 네. 그래서 정말 한국이 이제 그야말로 한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한계에 와 있다. 그나마 미국, 중국이 싸우는 바람에 조금 틈이 생겼는데 네. 그것조차도 트럼프가 관세를 가지고 저렇게 그냥 뭐 야단 법석을 치고 있으니 예. 그 미국 시장도 믿기 어렵게 된 거죠. 그러니 정말 저는 일촉즉발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편으로는 정치적으로 강대국들끼리 다 자기들끼리 알아서 해서 과연 우리의 주권을 지킬 수 있을지도 걱정스러운 상황인데 경제적으로도 지금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네. 교수님 고견에 정말 100% 공감하고요. 저도 이제 토론자로서 잠깐 첨언을 저도 드린다면 이건 뭐 토론자는요. 네, 너무 네.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인이신데요.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상호 관세를 부과하고 계속 약속받는 게 미국에 더 투자해달라. 그렇죠. 계속 더 투자해달라. 예. 반도체 100% 관세 부과할 건데 반도체 밸류체인을 미국에 놓으면은 면제해주겠다. 네. 다 이런 거거든요. 다. 그렇죠. 네. 뭐 조선업, 자동차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근데 뭐 교수님도 워낙 기업 많이 만나시니까 아시겠지만 기업들이요. 네. 미국 투자를 지금 계획을 했기 때문에 3,500억 달러를 네. 최소 계획을 했기 때문에 당장 국내 투자를 위축시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국내 설비 투자, 건설 투자가 위축되니까 네. 그러니까 대규모 구조조정이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수출이 둔화되니까 가동은 줄고 신규 투자가 위축되니까 신규 고용 창출이 안 되고 예.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전개되는 게 아닐까. 한국은 정말 한계에 다다랐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수출도 내수도 걱정이 됩니다. 예. 저 뭐 100% 공감이고요. 예. 그 아주 쉬운 말로 표현을 하자면 지금까지는 나라 간에 물건이 돌아다니는 경제였다. 네. 물건을 수출입하는 경제였고 우리 한국은 거기에서 굉장한 성공을 거둔 거죠. 물건을 내다 팔아서. 네. 그런데 앞으로는 어떤 경제가 되느냐? 투자와 사람이 돌아다니는 경제가 되는 겁니다. 물건이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네. 투자, 사람, 특히 뛰어난 인재들. 네. 지금 미국이 반도체라든가 뭐 자동차 또 조선 이거 이제 투자 한국 보고 투자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투자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럼 사람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한국 기업들은 지금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냐면 내심
나이 많은 사람들, 여기서 은퇴할 만한 사람들을 보내고 싶은 겁니다. 네. 한국 기업들의 입장은 그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여기서 좀 실력 발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미국 측에서 요구하는 인재는 누구냐? 젊은 인재들을 요구하는 거예요.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을 빼가겠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면 물건은 못 팔어. 사람은 정말 뛰어난 인재들은 다 미국으로 가게 돼 있어. 그건 네. 미국만 가는 게 아니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일본에서도 오라 그러는 거고 유럽에서도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한국인으로서 젊은 인재예요. 정말 잘 나가. 여기서 억대 연봉이에요. 그런데 미국에 가면 10억을 준대요. 심지어 요즘은 뭐 1억 달러를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메타에서는 예. 1억 달러면 1,300억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냥 처음에 보너스로. 네. 어마어마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만 보더라도 미국을 갈 인센티브가 충분히 있는 겁니다. 가고 네. 싶어 하죠. 그렇죠. 거기다가 플러스 또 뭐가 있느냐? 애들 교육이에요. 애들 교육입니다. 그렇죠. 자, 중국의 경우에는 중국에서도 돈 많이 줄 테니까 오라고 그런 데들이 많이 있잖아요. 한국의 네. 인재들 반도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런데 한국인들이 중국 가는 걸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아요. 특히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거는. 그렇죠. 왜 미래가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미국의 아이들 데리고 가는 거는 누구 너도 나도 가고 싶어 할 걸요. 네. 정말 그런 게 아니라도 보내고 싶어 할 거예요. 자기 아이들을. 네. 그런데 돈 줄 테니까 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서로 가려고 하는 거죠.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여러 명도 있어요. 아, 벌써. 그럼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빠져나가게 생긴 거예요. 다. 맞아요. 참 그런 부분이 걱정되고 저도 참 그 여러 뭐 여러분 아실 만한 기업들의 그룹사 그 주재원 교육을 많이 가고 있는데 아,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이제 주재원이 또 앞으로 얼마나 더 빠져나갈 것인지 예. 얼마나 대규모 주재원 그러니까 코로나19 이후에는 이 주재원 교육이 예를 들어서 뭐 600명의 글로벌 도처에 주재원들이 있다. 네. 어느 순간 그것을 줌 수업으로 해서 네. 세계 200여 개 나라에서 동시에 접속해서 아, 주재원 교육을 하기도 해요. 그렇군요. 예. 근데 전통적인 조직들은 어쨌든 한 날 한시에 모여서 네. 주재원 교육 받고 다시 나가고 음. 하는 식으로 하는데 지금 대규모 주재원 파견이 거의 예상되고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인재 순서로 나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인재들이 먼저 나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자기 미- 똑똑하니까 미국은 그걸 예. 요구하고 본인은 예. 나가고 싶어요. 예, 큰 시장으로 가고 싶죠. 그렇죠. 다른 나라도 아니고 미국이니까. 네. 그러니까 네. 이런 모습들이 말씀 계속 주셨던 것처럼 네. 뭐 예전에 식민지 시대에 노동력 빼가고 자원 빼갔듯이 네.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을 다 빼가고 노동력 빼가고 참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마침 교수님께서 이 내 아이 실리콘밸리 CEO로 자라는 교육 이라는 책을 내주셨는데 아, 이거 또 책을 소개해 주시고 아닙니다. 좀 민망합니다. 이 책에서 지금 2장을 중심으로 지금 말씀을 나눈 네. 거거든요. 네. 근데 이쯤에서 저는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우리가 이런 변화하는 시대에 생각할 것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네. 정책적으로도 또 여러분 뭐 인재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 관점에서 고민이 되는데 여러 가지 고민 중에 특히 교수님께서는 다소 아이들 교육에 좀 집중을 하신 거예요. 유아 왜냐면- 교육입니다. 그렇죠. 네. 유아 교육. 거대한 시대의 변화를 네. 우린 맞이하니까. 네. 근데 1장에서 공부와 돈벌이 다 가르치는 나라들이 있고 네. 공부만 가르치는 한국이 있다. 네. 이게 굉장히 인상적인 표현이셨는데 돈 없이도 사는 사회 뭐 그런 걸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학교에서. 예. 그런데 실제로 사회에 나가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네. 돈 버는 걸 가르쳐야죠, 학교에서. 그러면 그걸 가르치는 나라가 싱가포르, 네. 핀란드 교육 강국들입니다. 네. 진짜 교육 강국들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정말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장사해요. 학교에서 그 예를 들어 핀란드 같으면 목재 장사 뭐 이런 걸 해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룹을 만들어서 학교 밖에다가 파는 거예요. 네.
그런 거를 실제로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런 걸 해야죠. 네네. 돈 없어도 사는 나라 이런 건 그런 나라는 없잖아요. 자본주의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실제 사회에서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그 연습을 시킬 필요가 있다. 네. 그런 말씀을 지금 여기서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예. 나중에 커서 사는 거를 학교에서 연습을 시켜라라고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쓸데없는 거 가르치지 말고 네. 야, 이제 대학 가봐야 소용도 별로 없어요. 이제 20년 후 되면 정말 대학 나오면 뭐 하겠습니까? 저도 대학에서 가르치지만 네. 예, 대학이 사회를 쫓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이 이 카메라 이렇게 온 되기 전에 저랑 이제 말씀 잠깐 나누면서 이 책을 쓰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이 시대적 변화가 있는데 성인들을 변화시키거나 네. 대학생들, 고등학생들을 변화시키거나 네.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유아 교육부터 완전히 전면적으로 개편돼야 된다는 의지를 그렇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생각들을 제발 좀 하자는 거고 그 아주 단적인 예를 말씀을 드리면 이건희 회장 지금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을 생각을 해보시면요. 네. 지역 전문가라고 하는 거를 그분이 시작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삼성 직원들 중에 우수한 사람들을 뽑아서 뭐 미국에도 보내고 인도에도 보내고 브라질에도 보내고 해서 1년 동안 그냥 일 안 해도 돼. 1년 동안 가서 그 사회를 배워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했었잖아요. 네. 그 지역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나왔고 그 사람들이 삼성이 성공하는데 기여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삼성의 문화가 바뀌었느냐?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 나라에 가서 지식을 가져오긴 했어요. 그 시장에 관한 지식을 가져와서 그걸 가지고 마케팅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어요. 네. 하지만 그들이 와서 삼성의 문화를 바꿨느냐? 아니요. 삼성 문화는 그대로예요. 그냥 관리의 삼성. 이건희 회장은 그걸 통해서 뭐 지식을 높이는 것도 기대했지만 사실은 문화를 바꾸기를 원했던 겁니다. 글로벌한 문화로 완전히 열려 있는 문화로 바꾸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도 바꾸지 못했어요. 하나도 못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만 TSMC 출신 이 뭡니까 반도체 그 D램 융합, D램 용접하는 기술 그거 담당했던 TSMC 출신 임원을 영입을 했잖아요. 네. SK하고 경쟁해서 삼성이 잘 안 되니까 지금 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TSMC 출신을 영입을 했는데 3년 있다 나갔어요. 그 사람이 못 견디고 결국은 섞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삼성은 아직도 그것에 성공하지 못했어요. 맞아요. 그나마 성공을 한 데가 현대차, 기아차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2000년대 중반쯤에 피터 슈라이어라고 하는 사람을 정의선 회장이 영입을 했잖아요. 네. 그 기아차 그룹에. 그래서 기아차가 모델을 완전히 싹 이제 다 바꾸거든요. 그러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상당히 성공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것을 성공을 하니까 현대차에도 이 독일 출신 디자이너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임원으로 삼고 그래서 디자인을 싹 다 바꾸고 뭐 이런 데 성공을 하거든요. 네. 최근에 들어서는 아예 사장까지 다 미국인으로 바꿔버렸잖아요. 미국인으로 영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현대차가 지금 네. 대표이사 사장을. 현대차만 성공을 했어요. 최소한 위에 상층분. 나머지는 삼성도 실패하고 LG도 실패하고 다 실패했습니다. 네. LG에서도 그 남용 부회장이 그 당시에 남용이 LG전자의 부회장으로 오면서 그 CEO들 5명을 싹 교체를 했거든요. 외국인으로. 네. 3년 있다가 다 나갔어요. 서로 융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꾸질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유치원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거 대학생만 돼도 안 된다 이거. 아. 대학생만 돼도 안 고쳐져요. 이게 아까 그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네. 제가 84년부터 88년까지 이제 미국 유학을 했거든요. 네, 네. 뭐 제 자랑을 좀 하자면 아유. 저는 영어 좀 해요. 예. 예, 거기서 티칭도 하고 다 했어요. 네. 미국인 친구가 없어요 저는. 왜 없느냐? 친구를 삼으려면
그 파티 같은 데도 가고 그래야 돼요. 아, 파티 한 번 가봤는데 그럼요. 도저히 섞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거기에 영어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 예, 영어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 저는 일리노이 대학이라고 하는데 어바나 샴페인이라고 하는 데 있었는데 거기에 한국인 학생이 한 50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굉장히 많았어요. 네, 다 한국인들끼리만 놀아요. 물론 수업은 다 들어가지만 네, 네. 놀 때는 한국인들끼리만 놀아.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인 친구가 없어요. 미국에 잘 남지도 않아요. 그래서 남는 사람도 경영이나 이런 데로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같은 데 남는 사람들 다 과학자이거나 엔지니어이거나 그냥 혼자서 뭐 하는 거 이거예요 다. 그 남아도 한국인들끼리 노니까 또 그렇죠. 학교 그 졸업하고서 미국의 한국인 교회들 다 많은데 그렇죠. 한국인들끼리 그렇죠. 예. 그게 바뀌질 않더라고. 음. 그래서 이건 어릴 때부터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유아 때부터 해야만 한다. 음. 그래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말씀을 이제 이 책에서 드리는 겁니다. 아, 너무 절실한 말씀 네. 감사하고요. 정말 이렇게 거대한 시대적 변화가 전개되고 있을 때 우리도 좀 어떤 식으로 변모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예. 정말 처절하게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매년 경제전망서를 쓰다 보니까 그 시대를 하나로 좀 정의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아, 그러시죠? 예, 네. 항상. 그런데 2026년 경제전망서를 지금 쓰고 있는데 어우, 벌써요? 예, 근데 26 대단하십니다. 아닙니다. 매년 1년 동안 씁니다. 네. 예, 그러니까 하긴 벌써 8월이 됐네요. 그리고. 네. 그래서 26년을 표현하기를 네. 이제 fragmentation. 네. 예, 그러니까 지경학적 분절화해서 예. fragmentation으로 좀 표현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세계가 파편화되고 네, 네, 지정학적 불안과 네. 뭐 각지의 전쟁이 있거나 네. 이런 사회예요. 그런데 이쯤에서 또 이런 거대한 지정학적 불안이 어쩌면 뭐 통칭해서 지난 30년간은 사실 예외였잖아요. 그렇죠. 예, 특히 이제 소련 체제가 붕괴되고 네. 맥도널드가 그렇죠. 러시아 현지 법인이 만들어지고 그게 이제 세계화의 상징이었고 예. 정말 진정한 팍스 아메리카나였던 거죠. 그렇죠. 세계 경제가 한 30여 년 동안 자유무역의 시대를 네. 누리고 그러면서 수출 기업 중심으로 네. 다국적 기업들이 생겨 이렇게 됐었다가 이제 다시 지정학적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예. 또 미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강한 자국 우선주의적인 네. 일종의 상호 관세를 무기로 한 약탈하는 그런 경제 네. 이런 거대한 변화 속에서 한 가지 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런 갑자기 이제 전쟁의 시대로 바뀐 배경 중에 하나가 러우 전쟁 아닙니까? 그렇죠. 2022년 네, 그렇죠. 굵직한 변화가 예. 그리고 그 전쟁이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끝날이라고 다 푸틴은 그렇게 계산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저희 촬영일 기준으로 이제 곧 러시아와 미국과 러시아 간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네. 전쟁 종식이 곧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조심스럽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푸틴하고 트럼프는 둘이서는 어쩌면 끝낼 거라고 봐요. 둘은 서로 합의를 할 거다. 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합의를 거기에 동조할 거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그 근거? 당사자는 네. 우크라이나잖아요. 전쟁의 그렇죠. 당사자는. 네. 우크라이나는 물러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완전히 그야말로 나라가 거덜이 나면 그냥 항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전투 능력이 존재하는 한 계속 싸울 거라고 봅니다. 저는. 네. 그럼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종전 혹은 휴전은 네. 러시아 입장에서는 영토를 내놔라라는 단서고 그렇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영토를 내준 채는 휴전 못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양 국가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트럼프도 그걸 해내지 못할 거라고 보시는지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지만 한번 저는 여쭤보겠습니다. 못할 거라고 봐요.
전쟁 못 그러니까 끝낸다. 푸틴하고 둘이서는 전쟁을 끝내자고 합의를 할지는 모르겠다.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거기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아, 그리고 독일이나 핀란드나 또 폴란드나 이런 나라들이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할 거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제일 두려운 데가 어디냐? 그 폴란드, 핀란드, 또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이런 이 나라들입니다. 네네. 이건 언제 러시아가 거길 쳐들어올지 알 수 없어요. 네. 거기다가 이 나라들에는 러시아 사람도 많아요. 네. 지금 우크라이나 동부에 러시아인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걸 빌미로 해서 그 푸틴이 침략을 한 거 아닙니까? 지금 돈바스나 그쪽 점령하고 있는 지역이 예. 러시아인들이 많은 지역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이쪽은 다 이제 그런 겁니다. 러시아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러시아인들은 러시아에 합쳐지길 원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 지역들이 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푸틴으로서도 상당한 명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러시아인이 아닌 그 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게. 네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계속 싸워주길 원하는 거예요. 러시아를 우크라이나에다가 잡아두길 원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예. 그래서 우크라이나에다 계속 지원을 해요. 미국은 지원 안 할지 모르지만. 마치 뚝인 거죠. 그렇죠. 우크라이나가. 그렇죠. 이 뚝이 터지면 안 되니까. 예, 그럼 큰일 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이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유럽의 다른 나라들이 지원을 계속 할 거예요. 네. 네, 그러면 네, 이렇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한번 스스로 생각해봤던 건데, 뭐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그 노벨상에 관심 있다라는 게 좀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몇 개의 전쟁에 관여해서 네. 멈추고, 네, 뭐 중동 전쟁도 어쨌든 종전 합의를 만들어내고, 네, 어쨌든 네, 그리고 역시 우크라이나가 그것에 동의할진 모르겠지만 트럼프 공산으로는 네, 어쨌든 러우 전쟁까지 네, 종식을 시키면 네. 노벨상감 아니겠습니까? 실제 뭐 아마도 추천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많겠죠. 예, 많겠죠. 네. 그러면 이게 이런 일종의 종전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지금. 네, 그 종전에 적극적으로 미국이 경찰적 지위를 발동시켜서 만들어냅니다. 네, 그럼 이게 일종의 노벨상을 염두에 두는 행동이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굉장히 재밌게 이거 제가 한번 추론해 본 네. 건데 굉장히 재밌게 중동 전쟁의 종전을 이끌어냈을 때도 네, 이란과 이스라엘 간에 그 중동 전쟁의 종전을 이끌어냈을 때도 그 직전에 나토로부터 방위비 GDP 대비 5%까지 끌어올리라고 요구를 받아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순서상 정말 이 트럼프의 계획대로 한다면 방위비 올려, 네, 나토 방위비 올려, 네, 그리고 올리도록 전쟁을 안 끝내는 거죠. 그때까지는 네, 전운을 많이 깃돌게 해야 되니까 네, 그게 맞는 거라고 의사결정 내리게 만드는 거죠. 네, 제가 이렇게 추론한 겁니다. 네, 그리고 실제 나토가 선언하자마자 5%로 증액하기를 예, 선언하자마자 중동 전쟁 종전 네. 그리고 또 이어서 러우 전쟁 종전 그리고 이런 종전 행보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방위 수출은 방위 수출대로 얻어내고 네, 종전은 종전대로 얻어내서 네. 노벨상까지 받는 이런 공산일 건가 하는 그냥 제 조심스러운 추론을 해봤습니다. 교수님 혹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명예욕이 강한 분 같아요, 트럼프 다 대통령이. 이뤘으니까요. 예. 이제. 예. 그래서 뭐 노벨상을 바란다는 건 뭐 거의 누구나 다 인정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듯이 트럼프는 종전을 원한 건 네. 분명하죠. 네. 그런데 그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파이낸셜 타임스의 기드온 렉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이제 국제정치 전문가인데 이분이 쓴 칼럼을 보면 이제 어떻게 끝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시나리오들을 몇 개를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제일 가능성이 있는 게 핀란드 모형 아니겠느냐 네. 이런 예상을 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 1940년에 소련이 핀란드를 침공을 해요. 네. 예, 핀란드를 먹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뜻밖에도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러듯이 핀란드 사람들이 거기에 잘 저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잘 안 끝난 거예요. 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여기 개입을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 어떻게든 좀 해보자라고 해서 어떻게 했냐면 휴전을 하면서 그냥 휴전을 하면서 그러니까 소련이 점령한 땅 그때 한 10% 정도 됐대요. 그게 네. 핀란드. 그러니까 과거 핀란드 땅의 10% 정도를 현재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네. 네. 그거를 그냥 휴전 상태에서 문제 삼지 않는 거로 네. 다른 나라들이 그걸 뭐 법적으로 인정한 건 아닌데 네. 그냥 눈 감자. 서로 눈 감고 가자. 네. 뭐 이 정도에서 이제 그 전쟁을 덮은 겁니다. 그리고 네. 핀란드는 이제 그 소련이 욱박질러서 너 군대 없어. 군대 두지 마. 그리고 너 무슨 중요한 결정을 하려면 나한테 허가 받아. 하는 식의 소위 이제 법적으로는 중립국이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소련의 영향권 하에 두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핀란드가 그런 나라였던 겁니다. 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나토 가입을 해버려 가지고 완전히 달라졌지만, 네네. 네, 우크라이나도 그렇게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네.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안 돼요, 이거.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비교적 우크라이나가 특히 방위 산업 이런 데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어요. 네, 놀라운 속도로. 네. 그렇기 때문에 소련에게 그 러시아에게 요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는 물러가라는 거예요. 네. 지금 점령하고 있는 땅 그 포기하고 도로 물러가라라고 네. 하는 걸 요구하고 있는데 아마 그거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네. 그래서 트럼프가 아무리 종전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원치 않는다.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 네. 그건 젤렌스키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크라이나 국민의 문제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러시아는 어떨 거냐? 네. 러시아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거죠. 특히 푸틴의 입장에서 네. 전쟁을 지금까지 벌려왔는데 큰 소리 치고 일주일 만에 끝난다고 시작한 전쟁이 여기까지 좀 밀려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체면을 구긴 상태이고 네. 그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그 러시아 국민들이 굉장한 희생을 치르고 있는데 여기서 그 영토마저도 도로 내놓고 원 상태로 복귀한다면 푸틴은 뭐 완전히 체면을 구기는 거죠. 네. 그래서 푸틴도 우크라이나 영토를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참 재밌는 예. 이 전운이 당장 가시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그래서 진단을. 트럼프 뜻대로 안 될 거라고 봐요, 저는. 그렇군요. 그러니까 합의는 자기들끼리 하겠지만 네. 미국하고 러시아가 합의를 볼지 모르겠지만 그 당사자인 우크라이나 그리고 그들을 지원하고 있는 유럽의 다른 나라들이 절대로 안 받아들인다 그거. 적어도 당사국 두 개국이 네. 러시아는 뭐 나 영토 괜찮아요 안 가져가도 돼요 하든가 네. 우크라이나가 그래 영토 가져가도 돼요 네. 하든가 그렇죠. 둘 중에 하나면은 뭐 아무래도 종전까지 갈 수 있겠지만 그렇죠. 그런 협의는 그런 일은 있기가 없다. 어렵겠다라고 네. 이렇게 진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와중에 네. 한번 또 의견을 드려보면 러시아가 그래도 계속 이 전쟁을 지속할 수 있었던 배경 중에 하나가 중국과 인도의 나름 협업이었습니다. 그렇죠. 특히- 석유 사들이고 예, 예.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재밌는 게요. 우리 네. 앞서서도 계속 말씀 나눴지만 러시아산 석유의 원유의 37%, 네. 40% 가까이가 중국, 네. 그리고 30% 가까이가 인도로부터 수입되고 그렇죠. 있어요. 예. 근데 중국은 관세를 유예시켜주고 네. 인도는 관세를 50% 때린다. 네. 그러니까 계속 보면 중국은 정작 미중 패권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그냥 계속 유예시켜주고 다른 나라들만 계속 때리는 모습이에요. 예.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국과 인도가 있기 때문에 전쟁을 지속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계속
그 돈을 대준 거니까 그렇죠, 말하자면 결과적으로. 네, 두 나라가 돈을 대준 거죠. 네. 네. 그러면 만약에 네. 만약에 하는 또 다른 시나리오로 네. 러시아 입장에서 그래 영토 포기할게라고 하게 만든다면 네. 만들려면 뭐 경제 제재는 결국 안 통했지만 인도로 하여금 이제 원유 사주지 마 하는 것을 받아낸다면 네. 또 중국에겐 쉽진 않겠지만 러시아 원유 사주지 마 하는 것을 받아낸다면 네. 그러면 러시아로서는 전쟁을 자기 스스로 지속하기에 또 어렵다고 판단 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예. 그 러시아가 석유 가스를 팔 수 없다면 그럼 네. 전쟁 못 하죠. 못하죠. 예, 뭐 예. 전쟁뿐만이 아니고 막 엉망이 될 겁니다. 나라 경제 전체가.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중국도 그렇고 네. 인도도 그렇고 계속 살 거예요. 예. 왜냐하면 예. 그 나라도 사실은 대박이거든요. 그 관세 맞고 그냥 에너지 싸게 살래 이거죠. 예.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유럽이 안 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이. 그러니까 러시아로서는 헐값에 팔 수밖에 없는 거고 인도나 중국은 헐값에 사들이는 거예요. 그 네. 석유 가스를. 그건 정말 좋은 거죠. 그렇죠. 그 나라들의 입장에서는. 예. 음. 근데 중국은 저러고 인도에 대해서는 아주 야박하게 트럼프가 대하고 그러는 이유는 사실은 그 임팩트 때문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미국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중국의 미국에 대한 수출은 중국 GDP의 2.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관세를 가지고 어쩌고 할 여지도 별로 없어요. 네. 근데 인도는 대미 수출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중국에 대해서는 군사적인 거, 그다음에 전략 물자들, 그 반도체 같은 거 이런 거 말고는 별로 압박을 가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네. 네. 참 이 지정학적 불안이라는 게 쉽게 해결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고 네. 그 지정학적 불안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또 보여주는 게 이 방위비 혹은 방위 산업의 사이즈의 증가. 예, 저는 그게 정말 큰 일이라고 봅니다. 네. 우리나라가 당면한 문제라고 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질문을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또 방위 산업 관련해서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주셔 왔기 때문에 나토가 5%까지 우리나라가 2.6%잖아요. 2.3? 그 60조 원 씁니다 우리가. 네, 예, 네. 예. 그게 2.6% 24년 기준으로 네, 네, 네.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그게 좀 다른 나라보다는 방위비 지출을 좀 많이 하는 나라라고 지금까지 현재로서는 평가받는데 근데 나토 회원국들이 5%까지 끌어올린다. 네. 이건 굉장한 그 도전적인 목표가 되거든요. 예, 그렇죠. 10년 동안. 네. 일단 첫 번째 이게 잘 이루어질 거라고 보시는지 그러면 그랬을 때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나라든 간에 그건 어마어마한 결단입니다. 국민들이 고통을 참아내야 되는 결단이에요. 예. 우리나라로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가 방위비를 GDP의 5%로 늘린다. 네. 나토 국가처럼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에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걸. 예. 그러면 얼마를 써야 되냐면 지금 60조 쓰거든요. 예. 그걸 130조를 써야 되는 거예요. 2025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GDP가 한 2,600조 원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 5%면 130조거든요. 네. 그러면 70조 원이 늘어나야 돼요. 네. 70조 원이 어떤 돈이냐? 예. 기초생활보장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270만 명이 받습니다. 네. 기초생활수급자가 270만 명인데 그분들이 받는 돈이 1년에 22조 원이에요. 네. 그러면요, 70조 원을 더 쓰려면 한 800만 명 정도가 기초생활수급 자금을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그거를 다른 어디선가 갖다가 안 쓰고 있던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서 끌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 돈을 어디서 끌고 오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돈을 어디서 끌고 오냐 도대체. 그러면 교육 예산도 줄여야 되고 네. 그 복지 예산도 줄여야 되고 뭐 다 줄여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나머지는 다 줄이면서 예, 국방비만 올려야 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고. 안 그러면 국가 부채로 그냥 갖다가 그걸 쓸어 넣던지 네. 그래야 되는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이게. 네. 네.
그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모든 나라가 다 그런 거죠. 그건 독일도 그렇고 스페인도 그렇고 이탈리아도 그렇고 그 고통을 누구도 근데 감당하고 싶지 않죠. 네. 그런데 감당할 수밖에 없는 나라들이 있는 겁니다. 그게. 폴란드, 독일, 핀란드,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스웨덴 이런 나라들은 이거 감당할 수밖에 없어요. 네, 네. 안 그러면 자기 나라를 지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러시아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들 있잖아요. 네. 스페인, 이탈리아 뭐 이런 나라들요.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는 그거 안 쓰고 싶죠, 그 돈을. 그렇죠. 네. 그래서 나토 전체적으로는 이거 달성하기 어렵다. 네. 하지만 러시아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들 또 러시아 그 해군 함정들이 또는 잠수함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나라들 이 나라들은 그거 쓸 거다. 네. 그리고 그 국민은 정말 굉장한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 네, 네. 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네, 또 유추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렇게 유추해 보려고 하는데 여쭤보겠습니다. 나토 체제가 네, 과연 지금처럼 강하게 유지될 수 있을까? 네, 나토 회원국으로서 존재하려면 네, 그 목표를 공동으로 이루어 나가야 될 텐데 네. 각 국가가 네, 그러면 공동으로 이 GDP 대비 5%까지 방위비를 끌어올리는 여정이 네, 2%도 안 되는 나라들이 이렇게 많은데 예, 그럼 그런 여정이 굉장한 고통을 감내해야 될 것이고 예, 그러면 차라리 이게 나토에 종속되어 있는 게 낫느냐 네, 해체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하면서 한두 개 나라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네, 나토라는 그 체제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기 시작하고 네. 그러면 이제 나토 체제가 붕괴되지 않을까 하는 시나리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경제적인 것만 놓고 보면 그럴 것 같아요. 네, 특히 스페인, 포르투갈, 예. 뭐 이런 이탈리아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나라들은 네, 굳이 뭐 러시아까지 걱정할 필요가 뭐 있겠어? 그렇죠. 네, 예.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 그래도 그냥 조금 그러니까 5% 기준을 어기면서 그냥 나토에 남아 있는 게 나을 거예요. 어기면서 그냥 손가락질 받아가면서 네, 왜냐하면 혹시라도 모르잖아요. 또 그렇죠, 그렇죠. 네, 예. 혹시라도 러시아 푸틴이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나토 국가는 회원국 중에 누구 하나라도 침략을 당하면 모두가 침략당한 거로 인정을 하는 게 그렇죠. 원칙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굉장히 뭐라 그러나 각 회원국의 입장에서는 안보를 지켜내는데 굉장히 좋은 방어막이거든요. 네, 그래서 5%까지 올리지는 않을 나라들이 많을 거다 네. 그렇게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탈퇴는 안 할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럼 왜냐하면 스웨덴이나 핀란드가 들어간 걸 보면 알잖아요. 스웨덴과 핀란드는 이전까지는 중립국이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나토에 가입을 안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크라이나 침략을 하게 되니까 어유 큰일 났구나 해서 그 러시아의 눈총을 무릅쓰고 네, 러시아하고 대립 관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토에 가입을 한 거거든요. 스웨덴, 핀란드가. 네, 그러니까 러시아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것만 보더라도. 그렇죠.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 나토의 방위비 증액 시나리오를 짜 보면 네. 뭐 10년 동안이니까 2035년까지를 겨냥했을 때 방위비를 이만큼씩 증액하겠다라는 계획을 각국이 네. 나토 회원국 각국이 발표를 해 나갈 텐데 네. 아마도 트럼프 정권 뭐 한 2년까지는 그 로드맵하에 계획을 착수해 나가다가 네. 뭐 어떤 시점이 좀 도래하면 못 지키거나 안 지키는 일들이 예. 한 2, 3년 정도는 지켜나가다가 네. 2035년까지는 다 안 가고 네.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뭐 시나리오를 좀 그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들은 저는 분명히 그렇죠. 그럴 거라고 보고요. 네. 하지만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들은 얘기가 완전히 다르다. 그렇죠. 그거는 네. 자기 나라를 지켜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제 예상된다 걱정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남의 나라 일에 독일이 군사 강국이 되는 거 네. 이거는 주변 국가들한테 상당히 두려운 일일 거예요.
한편으로는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무섭죠. 독일이 군사 강국이 된다면 그건 또.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그 자체가 위협인 거예요. 이제. 그렇죠. 네. 그 과거에 2차 대전도 일으켰지, 1차 대전도 뭐 그렇지. 그러니까 위협이 안에 있는 거죠. 예, 네. 그 안에 우리가 마치 일본이 군사 강국이 되면 우리가 두렵듯이 예, 지금 일본도 군사 강국이 이제 될 거예요. 네. 그거는 명분은 중국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만은 그 총뿌리가 언제 우리한테로 그렇네. 돌려질지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참 그 묘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지금은 어쨌든 간에 제일 두려운 나라는 러시아니까 러시아를 막기 위한 군비 증강은 그것이 독일이라고 하더라도 제발 좀 해줘라고 주변 국가들이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고 나면 그래서 독일이 정말 강력한 나라가 되고 나면 네. 아마 두려울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또 저도 굉장히 많이 공감하는 네. 것처럼 지금 이 시대를 잘 구분해 보고 뭐 대응 전략을 생각해 볼 때 네. 경제학적 논리로는 좀 어려워요. 그렇죠. 지정학적 논리여야 돼요. 예, 지금은.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 의사 결정하시고 뭐 경영 의사 결정하시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네. 이제는 지정학적 요소를 고려해야만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럼- 경제라고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만은 이 경제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 경제라고 하는 건 서로 자발적인 합의를 중시한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자발적 합의에 의해서 뭔가가 이루어지는 건데 네. 지금 시대는 이제 그게 끝나고 힘으로 그냥 밀어붙이고 누르고 뺏어가고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네. 완전히 논리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이제는. 네. 그래서 네. 교수님께서 이번에 내 아이 실리콘밸리 CEO로 자라는 교육 네. 이 책을 내주시면서 근본적인 그 달라진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예. 2025년 이후 우리는 전혀 달라진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전반적인 전환이 필요한데 성인보다는 유아 교육부터 뭔가 달라져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시면서 예. 특히 이 책에 제가 인상 깊었었던 것이 2장입니다. 2장에서 이 거친 시대가 네. 소위 지정학적으로 불안한 이 거친 시대가 한국인에게 요구하는 역량도 또 새롭게 달라진다라는 예. 그 장을 또 내주셨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될지 혹시 책을 안 읽어보신 분들도 이 부분 좀 기억하실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다면요.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네, 우리나라가 유엔 분담금을 거의 한 3% 내요. 네, 그런데 유엔 직원 중에 한국인 직원은 0.몇 %예요. 네,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낸 회비도 못 찾아 먹는다는 소리인 겁니다. 말하자면 네, 이유가 뭘까? 영어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외국인들하고 섞여서 뭐 하는 거를 굉장히 불편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건 영어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예. 그거는 근데 대학생만 돼도 바꿔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제 유학 때의 경험을 보더라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어릴 때 부모님들이 아이를 그렇게 또 길러요. 낯선 사람 따라가면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부모님들도 엘리베이터에서 누구 만나면 인사도 안 하고 뭐 그럼 당연히 아이들도 그거 따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해서 이제 아파트 복도에서 또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집 만나면 부모님부터 먼저 인사하고 네, 아이들한테도 인사시키고 그리고 말 시키고 하는 것부터 이제 가르쳐야 된다.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하고 만나서 뭔가를 하는 그걸 해야 된다. 그래야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지. 지금 AI가 일자리 다 가져가게 생겼지 않습니까? 지금. 네, 네. 그럼 기존의 일자리들은 사실은 다 없어진다고 봐야 되는데 이제 네. 그러면 지금 아이들은 10년 후, 20년 후에 자기 일자리는 자기가 만들어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만드냐 그거를. 그렇죠. 예. 그러면 완전히 낯선 데 가서 낯선 일을 시도하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나고 하는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우리가 아이들을 지금 그렇게 가리키고 있느냐?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너무 지금 학교에서도 보면 공교육에서요. 한편으로는 부모님들이 사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입시 교육을 시키잖아요. 학교 공교육에서는 뭘 시키느냐면 행복 교육을 시킵니다. 네. 행복 교육이라고 하는 건 뭐냐?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너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 시험도 안 봐. 그냥 그거예요.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아이들을 무능하게 만들고 정말 패배자로 만드는 거죠. 이거는. 그렇죠. 예. 그리고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걸 가르치는 거고. 정말 큰일 났어요. 우리나라 공교육이. 네.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이들에게 책임지는 교육을 시켜야 된다. 아이들에게 일을 주고 집에서도 아이들에게 집안일을 맡겨라. 설거지도 시키고 네. 설거지 했다고 용돈 주지 말고. 왜냐? 아니 가정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들이 뭔가를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당연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너는 공부만 해. 이거예요. 무책임한 아이들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까지는 통했어요. 왜? 네. 대학만 들어가면 되니까. 네. 좋은 대학 들어가면 어떻게든 취직해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는 안 통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직, 어떤 사회에 가든지 너는 네가 할 책임이 있는 거고 그걸 통해서 네 몫을 해야 되는 거야라고 하는 걸 가르치라고 하는 말씀이죠. 네. 그래서 설거지 시켜서 용돈 줄게가 아니고 너는 가족의 일원으로서 살려면 당연히 가족의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가는 게 맞다. 네, 네. 그거는 학교에서도 그렇고 이제는 학교에서요 아이들 청소도 안 시켜요. 아, 그렇습니까? 예, 와. 다 그거 뭐 돈 줘서 다 하잖아요. 아. 그러면 애들은 뭐예요? 그냥 가서 선생님도 아이들을 떠받들어. 그러니까 막 그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매맞잖아요. 네. 부모도 가서 선생님들한테 갑질하고 이러잖아요. 네. 이게 무슨 교육이 그런 식의 교육이 완전 지금 거꾸로 된 겁니다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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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 말씀 주시는 동안 제가 갑자기 떠오르는데요. 제가 하도 학창 시절 짓궂게 보내가지고 한 번은 저도 그랬어요. 선생님한테 혼나느라고 네. 방과 후에 아마 예를 들어서 3시쯤에 끝나는데 네. 해 질 때까지 유리창 닦았던 기억이 납니다. 당연히 학생들이 같이 청소했고 예.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책임감 있는 아이를 길러내야 된다라는 말씀 100% 공감하고 네. 결국 그런 아이들이 사회에서 자기 일을 찾고 자기 일을 소신 있게 잘 해나갈 거라고 봅니다. 그럼요. 그게 하나의 경쟁력이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많은 그 지금까지의 교육이 뭐 앞으로 완전히 달라질 시대인데 달라지기 전 단계의 부모님의 생각이 네. 지금 아이를 길러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지나온 과거에 대해서는 통용됐을지 모르지만 네. 대학만 잘 가면 돼 예를 들어서. 네. 근데 앞으로의 앞으로의 미래 지금 네. 계속 말씀 나눴던 이 지정학적 불안과 거친 시대에 네.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 혹은 우리들의 아이들 우리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또 잘 자라나기 위해서는 책임 있는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너무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말씀만 보태면요. 네. 제가 그 최근에 이탈리안 알프스에 가서 이제 트레킹을 한 4주 했어요. 네. 네. 걷는데 유심히 제가 보게 된 게 아이들이에요. 네. 아이들 깐난쟁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요. 네. 그러니까 갓 걸음마하는 아이들은 손잡고 가고 그 산 등정을 하는데 깐난 아이들은 배낭에다가 들쳐업고 오고 뭐 조금 큰 아이들은 당연히 뭐 지가 알아서 가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오거든요. 네. 한국인도 굉장히 많아요. 한국인은 아이 데리고 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아이 데리고는 그런 데를 안 다니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저는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봤냐면 그 독일 계통 그쪽 집안이었던 것 같은데 세 집안인가가 모여서 아이들에게 이게 암벽 등반을 하게 하더라고요. 네. 네. 6살짜리 여자아이가 암벽 등반을 하는 거예요. 좌일 메고. 야.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거 뭐 그냥 다반사로 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아이를 기르는 방식이 다 좋다는 건 아닌데 어쨌든 제가 거기서 확인할 수 있었던 거는 아이들도 그걸 시키면 기회를 주면 다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아이들이라고 못할 리가 없잖아요. 네. 다 할 수 있어요. 다만 부모들이 너무 싸고 도는 거예요. 위험한 거 절대 못하게 하고 학교 파하면 전부 부모들이 데리고 차 가지고 데리러 오고 걸어다니는 아이들을 별로 본 적이 없어. 교수님 말씀 참 공감하고요. 네. 거친 시대에 소위 우리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헤쳐나가야 될 일들이 많은데 강하게 커야 되는데 네. 지금 아이들은 뭐 엄마 없이는 숙제도 혼자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군대 가 있는데도 엄마가 뭐 뭘 해주고 뭐 그런다고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하지 않으신 국방의 의무를 뒤늦게 하시려는 의지가 아닌가 하는 농담스러운 말씀 드리고요. 네. 정말 이 거친 시대에 우리 후대가 잘 해낼 수 있도록 새로운 미래, 새로운 표본의 교육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저도 피드백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이제 앞에 잠깐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AI 바야흐로 AI 시대 이미 도래했습니다. 네. 제가 제가 개인적으로요 처음 제 커리어를 시작한 게 2010년대 초 2010년에 국책연구원에서 네. 제가 그 첫 제 이름으로 낸 보고서가 전기차의 시대가 온다였어요. 그러셨어요? 2010년에요. 예. 정말 앞서가셨네요.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네. 무슨 전기차의 시대가 오냐. 네.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정말 안 믿었습니다. 네. 저도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왔잖아요. 네, 왔죠. 그리고 불과 한 5년 전만 해도 AI 시대가 온다. 네. 안 믿었거든요. 믿었죠. 지금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말 그대로 미국과 중국의 이 AI 패권 경쟁의 시대. 네. 그러니까 패권 경쟁의 시대인데 기술 패권 전쟁의 시대이고 뭐 무역 패권 전쟁의 시대이고 통화 패권 전쟁의 시대이고 모든 게 다 같이 맞물리는데 예. 그 중에 하나가 또 AI를 놓고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네. 어떤 상황이라고 혹시 평가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뭐 미국과 중국이 사활을 걸고 경쟁하는 상황이라고 네. 저는 봐요. 네.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되어가는 걸 보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하고 국력으로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네. 예, 우크라이나가 정말 일주일이면 끝난다고 누구나 다 생각을 했으니까 그 전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버티고 있는 그 핵심에는 드론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드론, 그 AI이잖아요. 일종의 AI.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인간에게 중요한 것인지, 인간의 운명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를 바로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드론이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제 거기에 뭐 올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어떻게 인간 대신 AI를 시켜서 사람이 죽지 않으면서 상대방을 네. 죽일 건가 말하자면 상대방을 무력화시킬 건가 그 전략에 AI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네. 사활을 걸고 있는 거고. 근데 양쪽 다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이 압도적이지만 네. 중국도 굉장히 강한 분야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네. 바로 이미지 프로세싱이고 안면 인식 여기는 뭐 중국이 압도적으로 좋잖아요. 예.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연구해 놓은 것들을 보면 중국에는 워낙 CCTV가 많아서 감시 카메라들이 많고 거기에서 이제 수많은 데이터들이 발생을 하는데 사람의 행동 방식이 어떤지 그 이미지들을 가지고 쫙 데이터들이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거를 중국은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네. 중국의 AI 기업들은. 네. 하지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기업들이 CCTV 데이터를 쓸 수 없어요. 네. 개인정보니까 그게 다. 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미지 프로세싱 또 안면 인식 이런 거는 중국이 굉장히 강한데 그거가 아닌 나머지의 이제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
구글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뭐 이런 그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전 세계인들이 접속을 해서 뭔가를 하잖아요. 거기서 네. 거기서 수많은 데이터들이 발생을 하고 인간이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다 드러나는 거죠. 그 데이터를 네. 통해서. 네. 그리고 그 기업들은 그 데이터를 쓴단 말이에요. 뭐 자기 데이터니까 그거는. 네. 그러니까 미국은 그쪽에 언어 모델에 상당히 발달이 돼 있고 네. 그리고 또 AI의 기본인 하드웨어의 그 반도체는 미국이 뭐 중국하고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발달해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네. 그래서 두 나라가 둘 다 AI 강국인데 강한 분야가 서로 다르다. 네, 강한 분야가 다르다. 그리고 이게 이제 무기로 전환이 됐을 때 어떻게 될지는 아직 잘 알 수가 없는 네.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더군다나 너무 중요한 부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피지컬 AI 같은 경우는 뭐 양국이 뭐 뒤로 물러날 생각이 없지만 네. 중국의 소위 말하는 로보틱스만큼은 네. 정말 세계를 뭐 주름 잡으려고 예. 지금 준비하고 있는 모습까지 보면 미중 간의 AI를 놓고 경쟁하는 모습들은 진짜 어마어마하다라고 일단은 예.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 AI 혹은 AI 기술 혹은 AI 산업이라는 표현은 사실 어울리지는 않지만 이런 움직임이 거대하게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 또 나아가서 에너지. 네. 근데 뭐 현 정부의 정책 기조 중에 하나가 원전 산업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좀 줄이고 네. 그리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좀 늘려나가자 예. 하는 방침이에요. 네.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기술에는 산업에는 정치색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예, 팔리는 거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시장에서 필요한 것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 정부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왜 원자력은 보수고 재생에너지는 진보죠? 그거 어디 있어요? 왜 우리나라는 그걸 그렇게 써놓죠? 그러게요. 좀 그게 반전 반핵 운동 뭐 이런 거하고 연관이 된 것 같아요. 그런 이미지가 생겨난 거죠.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계속 가다가 아니 가고 가다가 아니 가는 거예요. 네.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미국이 워낙 또 SMR 기술을 포함해서 네. 이 원자력 기술 이 발전 분야에 굉장히 적극적인 예.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뭐 물론 익히 아시겠지만 유로피언 국가들도 네. 이미 그냥 재생에너지로만은 안 된다라는 예. 것을 깨달았고 그렇죠. 대정전 같은 것도 경험했고 그렇죠. 뭐 스페인에서 그런 거 그렇죠. 보면 뭐 큰일이 났던 거죠. 재생에너지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라는 네. 판단도 뒤늦게나마 갖게 됐고 더군다나 그린 텍서너미에서도 네. 그냥 원자력 발전은 그린한 것으로 인정하자. 예. 이렇게 지금 세계 기조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예, 네. 그러면 역시 우리나라에게도 원전 산업에 있어서 뭐 나름 우리 경쟁력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보십니까? 기회가 올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우리가 그걸 막지만 않으면 네. 그러니까 정치가 원전 산업을 방해하지만 않으면 굉장히 큰 기회가 왔다고 봐요. 네네. 네. 예. 이미 사실은 김 교수님이 저보다 훨씬 잘 아실 텐데 아닙니다. 제가 아는 척을 해서 아닙니다. 무슨 죄송합니다만 말씀을요? AI가 이렇게 이제 AI가 산업화가 되면서 전기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데이터 센터 서버가 돌아가는데도 전기가 필요하지만 네. 거기서 발생하는 열을 식히기 위해서 또 엄청난 냉방을 위한 에너지가 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처럼 가면 앞으로 한 5년 안에 전기 수요가 40 내지 50%가 증가할 거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런데 그것을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가지고는 감당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구글이든 뭐 이 오픈 AI든 간에 다 자기 전용 원전을 확보하려고 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용 원전을 둘 정도로 그렇게 전기가 정말 필수적이고 다급한 문제인데 네. 미국 안에서는 그걸 건설할 수 있는 기업이 없어요.
기업뿐만이 아니고 사람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걸 할 수 있는 인력이 없는 겁니다. 네. 왜? 지난 몇십 년 동안 그 다 탈원전하고 다 그랬잖아요. 그 유럽도 다 탈원전하고 일본도 다 탈원전하고 하다가 보니까 대학에서 그걸 전공한 사람도 다 없어져 버리고 좀 했던 사람들은 다 은퇴하고 네. 이렇게 해서 완전히 공동화가 돼 버린 겁니다. 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뻔했는데 탈원전 한다고 해서 음. 이제 문재인 정부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건 다시 취소가 됐고 그래서 다시 소생을 한 거죠. 네. 더 이상 줄어들지 않고 그래도 서플라이 체인이 어느 정도까지는 유지가 되고 있는 나라인 네.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원전 분야에서 가장 강력한 강자들이 누구냐면 러시아하고 중국이잖아요. 네. 러시아, 중국하고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미국과 전쟁만 안 한다면 또 우크라이나와 또 유럽과 전쟁만 안 한다면 이 나라가 다 가져갔을 거예요. 세계 모든 원전 공사들을. 그런데 이 두 나라가 다 문제 아닙니까 지금? 네. 원자력 발전 같은 이런 그야말로 전략적인 산업을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이 중국과 러시아에다가 맡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원전을 꼭 필요는 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할 수 있느냐 이걸 할 수 있는 나라는 프랑스와 한국인데 프랑스도 많이 쇠퇴했습니다. 맞아요. 예. 예. 그나마 제일 가성비가 높고 빨리 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네. 안 남아 있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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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상황인 겁니다. 트럼프도. 네. 정확한 말씀 주셨습니다. 제가 네. 최근에 경주에 있는 이제 한국 수자력 원자력 아, 본사도 갔다 왔었고 그러시군요. 울진에 정말 전문가시겠네요. 아닙니다. 전문가가 아니고 이제 네. 울진에도 이제 그 동부발전이라 하나요? 그 네. 원자력 수자력 역시 있는데 네. 이게 혹시나 이 부울경 쪽에 그 에너지 기업들이 많이 있어서 네. 그래서 이게 보수가 되고 진보가 됐나 참 의문이 들 만큼 뭐 아무튼 적어도 지역 뭐 지자체장이나 국회의원들은 그걸 지켜내야 되니까 그렇게 된 그런 측면도 건가 있겠네요. 참 막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네. 저는 정말 이 정치적으로 견해를 갖고 의견 드리는 게 아니라 네. 우리나라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가는 거고 아니면 아닌 것인데 원자력 발전에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을 때 엄청난 위험이 온다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듯이 그렇죠. 그건 뭐 예.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 거죠. 이제 사고율을 낮추기 위한 네. 안전을 더 지켜내기 위한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될 일이지 네. 원자력을 없애는 게 맞는 것일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부나 미래 산업을 생각했을 때 예. 그런 의견을 좀 저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그 원전 분야에서의 파운드리를 네,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예.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파운드리라고 하는 게 반도체 분야에서는 반도체 설계도를 가지고 오면 그거를 그 생산 라인에서 제조해 주는 일이잖아요. 네, 네, 네. 예, 그러니까 주물을 만드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 세계적으로도 보면 이 소형 모듈형 원전이라고 하는 거, 네. 그러니까 공장에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원자로 그거 설계하는 데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30군데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 성공을 못 하고 있지만 만약에 성공적인 모델이 나온다고 하면 나온다고 하더라도 공장에서 제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걸 하겠다고 지금 비즈니스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사실은 이건 한국이 하면 저는 상당히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그 소형 모듈형 원전이라고 하는 게 지금도 이미 있잖아요. 네, 핵 잠수함들이 사실은 다 소형 원전들을 속에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걸 상업용으로 쓰지 못하는 이유는 가성비가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산 단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그거를 그러면 지금 이미 기술은 있는데 생산비, 생산 원가를 줄일 수 있으면 사실은 성공할 수 있는 거죠. 그거를 할 수 있는 나라, 만약에 두산이 그거를 해낸다면, 그래서 설계도를 가지고 오면 그걸 가지고 대량 생산, 여러 개를 대량 생산함으로 인해서 원가를 낮출 수 있다면 그러면 그건 우리나라도 성공이지만
이거는 세계 원전 산업도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네. 네. 근데 한국이 저는 충분히 해낼 수 있으리라고 봐요. 네. TSMC 대만의 반도체를 가지고 그렇게 성공을 했듯이 네. 우리나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 그런 부분에서 또 우리가 기회를 잡도록 준비된 나라, 준비된 네. 어떤 경영 전략 환경이 마련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께서 지금 여러 기술 패권 전쟁을 비롯해서 미래 산업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소위 일렉트리피케이션이죠. 네, 네. 일렉트리피케이션이라는 또 거대한 변화죠. 이 네. 변화 속에서 이 원전에 대한 특히 SMR 기술에 네. 대한 기회도 좀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 책을 잘 펼쳐내 주셨고 이 책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여러 장들이 특히 3장에 보면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 과거에 너무 한국이 갇혀 있다라고 보시면서 그런 관점에서 몇 개가 한국의 지금 현재 주력 산업들이 다 50년 전 작품들이고, 그렇죠. 70년대, 80년대 시작한 것들이에요. 네. 그리고 국내 여러 서비스 산업들 같은 경우는 심지어 국내를 아예 못 벗어나고 있다. 네. 글로벌화가 안 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제조업은 50년 됐고 서비스업은 국내 아예 나가 보지도 못한 거죠. 그러니까요. 네. 예. 이런 관점에서 우리 어떤 것을 좀 지적해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지적한 이유가 결국은 교육이나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해 주고자 하는 의도이실 텐데 네. 추가적으로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들이 기본적으로 너무 사고의 지평이 한반도에 갇혀 있어요.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여기를. 네. 네, 벗어나서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부터 그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를 하겠다고 정권마다 다 그랬습니다. 네. 한국을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하겠다. 한국을 창업 허브로 만들겠다. 뭐 한국을 뭘로 하겠다. 다 글로벌로 가겠다라고 하는 걸 다 부러지셨어요. 네. 다 실패했어요. 하나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들어왔던 외국 기업들은 다 나가버리고 네. 밖에 나갔던 은행들 다 들어오고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네. 이유가 뭘까? 그거는 영어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게. 네. 물론 영어를 잘하면 좋지만 네. 영어의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사고가 한반도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국 대 적대국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세계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네. 한국이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하고 뭘 해야 돼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다 적대 국가가 되는 거죠. 다 그렇죠. 일본하고도 적대 국가고 미국하고도 해서 어떻게 하면 미국 거 뺏어올까 뜯어먹을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고 네 지금까지도 그랬어요. 사실은 지금 트럼프가 우리한테 그래서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네. 사실은 우리는 늘 그랬어요. 다른 나라하고의 관계에서 어떻게든 우리 거는 안 열고 다른 나라 거는 다른 나라에 수출하고 뭐 너무나 그걸 당연하게 여겨 왔던 거고 네. 그러니까 우리 사고가 밖으로 나가지를 못했던 겁니다. 이제 그거 좀 바꾸자는 거죠. 네. 이제는 세계적인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보자. 네. 우리가 한국 사람만이 아니고 세계 사람이다 이제. 예, 예. 좀 그런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국내 제조업은 50년 전 작품이고 이 서비스 산업은 국내에 갇혀 있다. 이게 우리가 정말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본 따라간다라는 메시지인데 예. 지금 일본이 뭐 이렇게 잃어버린 30년을 겪게 된 그 이유 배경들이 뭐 많이 있지만 네. 그 중에 하나가 또 갈라파고스 함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 예. 스스로도 그런 함정을 파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저 해외에 나가 보면요, 예. 저는 한국인이 일본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일본인은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뭐 요즘에 보니까 저 성수동이나 이런 데는 일본인들이 꽤 있긴 한데 유럽을 다녀보면요, 일본인들을 찾아보기 어려워요. 이제는 관광 여행도 안 다녀요. 일본 사람들은
한국은 그래도 관광 여행은 많이 다녀요. 네. 근데 비즈니스는 잘 못 외국 나가서 비즈니스를 못해서 그렇지 네. 관광 여행이라도 한국은 많이 다니는데 일본은 그것조차도 못해요. 심지어 외국 유학 갔다 온 사람도 잘 안 받아들인대요. 일본 기업들이 이제는 그건 기업이 안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일본 직원들이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 진짜 갈라파고스가 된 거죠. 네. 예. 그렇네요. 예. 우리도 지금 그렇게 될까봐 저는 걱정해요. 네. 예. 지금 교수님께서 갖고 계신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인식, 네. 그리고 갖고 계신 지금 우리 한국 경제를 본 문제 인식 네. 하에서 우리는 뭔가 대응책을 고민해야 되겠다라는 메시지를 또 주고 계신데, 예. 이 메시지가 특히 자본도 이탈하고 인재도 탈출하고 네. 이런 국면이기 때문에 더 절대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네. 사실 많은 경제학자들이 고민하지 않았던 여러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네. 많은 경제학자들이 제안하지 않았던 한 가지 또 다른 제안을 해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렇죠. 이거는 무슨 제도라든가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그렇죠. 봐요. 예, 네. 그 한 가지 제안이 그 동안에 없었던 유치원 교육부터 다시 하자. 네. 유치원 교육부터 다시 배우게 하자. 네. 이 책의 사장입니다. 그게. 그래서 가정교육, 뭐 유치원 교육 이런 예. 거죠. 그래서 이 유치원 교육 네. 좀 우리 교수님을 좀 닉네임으로 바꿔 부른다면 유치원에 간 경제학자예요. 그래서 유치원에 간 경제학자 김정우 교수님께 네. 유치원에서 다시 배우게 하자 네. 하는 마지막 그 제 질문에 대한 답변 요청에 대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치원에서부터 아주 쉽게 얘기하면 장사도 할 수 있게, 장사도 가르칠 수 있게 길을 터주자는 거예요. 네, 뭐 모든 아이들한테 장사하는 법을 가르치라는 소리가 아니고 어떤 유치원들은 그런 것도 하는 유치원이 있고 뭐 다른 방법을 하는 유치원도 있고 하는 수많은 다양한 선택지를 주고 부모들이 자기 아이의 앞날을 위해서 그런 거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네. 그것을 이미 하고 있는 데가 싱가포르이고 핀란드고 에스토니아고 다 그런 거예요. 이 나라들은 다 창업 천국들입니다. 네. 스타트업 네이션들이에요. 이 나라들이. 우리나라는 스타트업이 안 생겨요. 정말 그 인구 100만 명당 스타트업 숫자를 보면 우리나라는 거의 없는 수준이에요. 싱가포르나 핀란드나 에스토니아 이런 데는 엄청나게 많거든요. 네. 이 나라들은 어릴 때부터 그런 창업 교육을 시켜요. 그러니까 무슨 창업을 시키라는 게 아니고 비즈니스 하는 법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네.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멍석을 깔아주는 거죠. 어릴 때부터. 네. 전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인재도 나가고 기업도 나가고 다 나가는데 네. 이것을 기회가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건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태도를 바꾸면 이건 기회다. 한국이 넓어지는 거다라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요. 실리콘밸리에 이스라엘 CEO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그러면 이스라엘 CEO, 이스라엘 인재들이 실리콘밸리에 가서 거기 CEO를 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의 인재 유출이냐? 네. 아니면 이스라엘이 넓어진 거냐? 음. 자, 엔비디아의 젠슨 황인이 뭐 AMD의 그 리사 순이 이런 사람들 다 대만 출신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네. 예. 그리고 또 TSMC의 그 누구예요? 장충모, 모리스 창 이 사람도 미국 가가지고 그 미국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런 데서 수십 년간 있었다가 대만으로 돌아왔잖아요. 네. 대만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미국에 나가서 미국의 CEO가 된 것이 대만의 인재 유출이냐? 아니면 대만이 넓어진 거냐는 거예요. 이거는 기존의 대만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겁니다. 이스라엘이나 싱가포르나 뭐 이런 데들은 그들이 미국에 진출하면 그거는 미국이 그 나라가 된 거예요.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말하자면. 네.
그럼 서로 그리고 왔다 갔다 인재 순환이 되잖아요. 네. 그렇게 우리를 바꾸면 된다. 그렇게 바꾸면 된다. 우리의 태도를 바꾸면 된다. 열린 마음으로. 네네. 네. 그리고 미국 나가서 거기서 성공한 한국의 인재들이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게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돌아옵니다. 미국에서 성공하면 한국에 돌아오겠어요? 한국에 오면 배타적인 분위기가 있고 막 이런데 민족주의 따지고 이러는 상황에서. 네. 근데 지금 우리 교육이 다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정말 희망적인 것도 하나 있습니다. 지금 학교 현장에서 많은 학교의 현장에서 지금 교육 혁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게 IB 교육이라고 하는 건데요. 인터내셔널 바칼로리아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게 제주도에서도 지금 많은 학교에서 하고 있고 대구에서 특히 많고 네. 경기도에서도 지금 그걸 이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인터내셔널 바칼로리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학생들이 자기가 할 프로젝트를 스스로 정해요. 그리고 자기가 그 프로젝트를 수행해서 그 결과를 동료 학생들에게 발표를 해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평가를 받아요. 네. 그리고 그것에 기초해서 주관식 시험을 봐요. 다 주관식. 거기는 오지선다형 그런 게 없어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인정받은 학점을 옥스퍼드에서 하버드에서 프린스턴에서 다 받아줍니다. 그게 스위스 프로그램이에요. 말하자면 그 스위스에 있는 외교관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인데 네. 그게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있는 거예요. 그 네. 프로그램이. 네. 그게 전 세계에서 다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원하는 학교만 그걸 하는 거죠. 물론 거기에 이제 수수료도 있는 거고. 우리나라에서 그게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됐습니다. 그걸 하고 있는 학교들이 꽤 돼요. 네. 가장 대표적인 학교가 경북 사대부고 뭐 이런 데들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 공교육입니다. 학생은 돈 안 내요, 그거. 네. 그러니까 원하는 학교는 할 수 있어요. 원하는 학교가 할 수 있고 원하는 학생이 할 수 있고 원하는 교사가 거기에 들어가서 담당 교사가 됩니다. 네.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거는 완전히 글로벌 교육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어느 나라 가나 다 통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진행되고 있는 교육이 있어요. 그게 혁신 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혁신 학교들. 이거는 민족 교육이에요. 배타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이게 정말 우려되는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인터내셔널 바칼로리아라고 해서 글로벌 교육이 진행이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혁신이라고 해서 전교조 이쪽에서 좋아하는 또 이제 민족주의 색채가 매우 강한 그런 교육들 이게 또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지금 교육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바라기로는 글로벌 교육 쪽이 이겼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아이들이 정말 자기 주도적이고 정말 세계 무대 어디에 나가더라도 뜻을 펼 수 있고 다른 강대국들을 설득해서 우리의 주권을 지켜내고 우리의 자유를 지켜내고 우리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야, 마지막 메시지까지 너무 감사하고 정말 경제학자로서 우리 변화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또 대응할까라는 그 고민에 여러 제안을 담을 수 있는데 그것을 하나의 교육에서 초점을 네. 두고 의견을 펼쳐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신 의견 너무나 감사하고 그 지혜가 잘 반영되길 바라고 또 여러분들 중에서 그래 나도 나의 아이를 좀 그렇게 교육하고 싶어 하는 손자들을 위해서 또. 네 하는 관점에서도 이 책의 일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이 좀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 하는 제도적 개편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일선에서 교육자로서 계신 분들도 큰 사고의 틀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추천드리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 최고의 전문가 앞에서 너무 제가 아는 척을 했습니다. 아유 과찬이시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